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김정희 진지박물관 관장 모시고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과 그 음식에 담긴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바로 음식으로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맛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진지박물관의 김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지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진지박물관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진지라는 말이 이제 밥의 존댓말이 되는 건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요, 밥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밥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고려 청자가 있고 백자가 있습니다. 근데 딱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보면 백자와 청자는 비싼 그릇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릇이 비싸기 이전에 유물이기 이전에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담아서 먹었던 그릇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음식 이야기로 그 당시에 음식 이야기로 그 그릇의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릇에 담아서 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도 계속 이제 밥이라는 것과 이제 밥을 식사를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밥과 함께한 세월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 역사에 담긴 또 우리 문화들 또 의미들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명절입니다.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장님께서는 명절에 또 특별한 계획들 갖고 계세요? 명절이 되면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싶었고 쉬니까. 음식은 그냥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즐기고 쉬고 이렇게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어떤 의미를 살려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음식에 얽힌 이야기나 이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경건하게, 그리고 또 소박하게, 이렇게 음식을 좀 장만하면서 추석을 제대로 한번 달 구경도 좀 가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관장님의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또 맛있게 또 음식들을 또 준비해 주실지도 또 기대가 되고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경사나 이렇게 좋은 일 아니면 이제 슬픈 일, 애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음식을 좀 많이 이제 차려서 먹게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이렇게 음식을 한 상 차려서도 먹게 되고. 근데 이렇게 잔치나 이런 경우에 음식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추석이나 어떤 명절에 먹는 음식을 보면 저희가 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계절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 해서 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오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추석에는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잔칫날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적인 그 삶의 그 원칙이 뭐냐면 그 봉제사 접빈이에요. 뭐냐면 봉제사가 뭐냐면 제사를 조상을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우리의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대부가도 꼭 출사를 하지 않아도 벼슬에 나가지 않아도 장남들은 뭐예요? 집안을 지키면서 조상을 받들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잘 이렇게 하는 거를 가장 장남들이 지켜야 될, 장손들이 지켜야 될 덕목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잔칫날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제삿날에도 뭐냐면 조상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로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을 잘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는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사나 애사 어디에서든지 그런 잔치 음식들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은 그
이제 집안에 장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집안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네.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부추 있잖아요. 마당에 네네. 부추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 부추를 베어다가 밀가루를 푹 뿌려가지고 가마솥 그 뚜껑에다가 들기름을 넣고 막 해서라도 그 탁조 한 사발하고 그걸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시어머님이 그러는 거 보고 네. 이해를 못 했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때 그 음식을 좀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추석을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석의 기원과 또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말씀해 사실 주시죠. 추석 이러면은 네. 그 이론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중추절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그쵸. 중추절이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죠. 가운데 네. 그 보름에서. 근데 뭐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네. 길쌈하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 길쌈을 그 음력 8월 15일이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네. 그 길쌈하는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기에서 이긴 팀에게 그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가배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받들다. 그쵸? 대접하다. 이런 의미로 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추절이라고 했는데 가을에 그 계절을 세 개로 나눠서 그 중에 네. 가운데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세 달로 나누어서 그 음력 이제 8월 15일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추절로 그렇죠. 이름을 붙였다. 예, 가배라는 뜻이 또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유명한 우리 네. 그 산초하고 관련 있는 동동의 가사에 보면 거기에서도 가배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배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돼 있는 중추절 가운데를 뜻하는 그 용어에서 나온 네, 어원이죠. 그렇군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사실 이제 가족들을 또 오랜만에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음식이잖아요. 네. 이제 맛있는 것들을 또 많이 먹게 되니까 항상 명절 때마다는 뭐 이제 속이 더부룩해질 때까지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아나운서님은 추석 때 제일 대표 송편 빼고 제일 송편 빼고. 생각나는 음식 뭐가 있으세요? 보통 그냥 전 같은 거 좀 많이 그쵸. 먹는 것 같고 아니면 밤, 네. 뭐 이런 견과류들 그런 것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추석하면 많이들 알고 있는 게 그 해에 핵곡식으로 지은 그쵸? 그래서 가장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뭐냐면 조상들한테 그 핵곡식을 처음으로 접대를 하면서 우리가 먹는 풍요로운 그 절기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추석이 지나면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그 12월이 끝이 아니라 네. 추석이 지나면 1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였잖아요. 네네. 근데 추석이란 것이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거두고 마지막에 그 의례잖아요. 그러니 이 농사가 끝나면 한 해가 지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석이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게 맞고요. 그때 그 핵곡식들로 지은 음식들이 추석의 음식들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음식하면 추석을 하고 반드시 전이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꼭 전이 있어야 돼. 꼭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의 조리법에 아주 굉장히 중심을 차지했던 음식인 거죠. 예, 조리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리법에 어떤 전을 올릴 것인가라는 것은 시대마다 식재료에마다 바뀌어요. 다르는군요. 그쵸? 재료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보면 전 이랬을 때 산적 좋아하고 그렇죠. 네. 산적. 맞죠. 그렇죠. 적은 구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는 전과 구이를 또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조리법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송편이란 거 하고 또 가을에 보면 토란탕을 하죠. 토란탕.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그 충북 사람들은 토란탕을 많이 안 먹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토란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역적인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빼놓지 않는 게 엿이 있어요. 그래요? 엿고죠. 엿고는 거 못 보셨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못 봤어요. 저희는요 어렸을 때 그 엿을 엿을 고운다고 하잖아요. 고운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이요. 그래서 엿을 고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해요. 엿질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충북은 네, 엿질금. 엿기름이라고 안 하고 엿질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엿질금에 물을 내려서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그 과정에 보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또 시간마다 계속 가서 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벌어지는 근데 그 엿이란 게 뭐예요? 달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렇네요. 그리고 뭐예요? 김홍도의 그림에 보면 빠지지 않는 어린이들의 간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또 더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북에 울릉도의 호박엿이 유명한 것처럼 충북엔 뭐가 유명했냐면 무로 만든 엿이 중요했어요. 무요? 네, 무즙으로 만든. 우리가 이제 그 무생채 할 때 무. 네, 그래서 무로 어떻게 엿을 만들죠? 제가 또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우리 엿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엿 먹으면 기분 나쁘죠. 너 엿 먹어봐 이러면. 그거 요즘에는 이제 욕처럼 쓰는 표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달콤한 엿이 무로 만든 충북의 대표적인 엿이었던 추석 명절이나 그 명절에 먹었던 엿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음식이 되었냐면요. 바로 입시와 관련이 있어요. 입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열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960년대 중학교 입시 시험에 다음 재료 중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1번 아스트리아젠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4번에 뭐가냐면 무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이들이 정답이 1번이었는데 4번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야, 우리 어렸을 때 무즙으로 엿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엄마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찾아갔죠. 그래서 엿을 던지면서 무로 만든 엿 먹어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로. 실제 있었던 일이군요. 그러니까 추석 때에 그 엿기름을 가지고 햇곡식을 가지고 또 무즙을 내어서 정성스럽게 그 엿을 만들었던. 그리고 다양한 전만 아니라 떡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음식들이 아마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토란탕도 있을 것 같고, 뭐 산적. 근데 이 송편이 요즘에는 왜 되게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럼 원래 우리 조상들이 고유의 이제 전통적으로 먹었던 송편은 안에 소가 어떤 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소에 무엇을 넣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소가 들어간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좀 아이 입맛이어서 깨. 아이 입맛이 아니고 설탕? 어른 입맛도 깨를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또 그 설탕 들어야지. 그 안에 녹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콩도 들어가기도 하고 밤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팥은 쉬상하기도 하고 근데 팥을 잘 안 넣죠. 왜 그럴까요? 팥은 우리가 또 뭐 귀신을 쫓을 때 쓰는 그런 음식이기도 조상한테 바치는 거기 때문에 팥을 속재료는 잘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예요. 그 송편에 다른 떡하고 달리 우리나라에 기억에 가만히 보면 속을 꽉 채운 떡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날에는 가래떡이니 이렇게 뭐 이런 걸 먹는데 인절미를 먹고 하는데 추석에는 왜 송편일까요? 그것도 또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실은 저희가 송편을 먹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노비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음력으로 2월 1일이거든요. 그날은 뭐냐면 음력 2월 1일이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농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노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해야 한 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꽉 찬 떡을 크게 큼직하게 해서 만들어 그래서 노비 송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추석에 송편은 뭐냐면 오려 송편이라고 하잖아요. 올 송편, 알맹이가 꽉 찬 송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송편을 먹는 날이 있어요. 추석 말고요. 여기 증평에 계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김득신이 뭘로 유명하냐면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나면 옛날부터 책을 한 권 다 띄고 나면 저희가 책거리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왜 이제 다 책 막 버리려고 모아가지고 파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무슨 떡을 먹죠? 지금?
오, 글쎄요. 떡을 먹었던 기억이 네. 뭐가, 네. 우리는 책거리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시루떡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은 옛날에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이유가 다른 떡들은 고무를 이렇게 해서 쪄내는 설기의 종류인데 이 송편은 뭐냐면 안에 내용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책을 떼고 나면 너희가 책을 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이 꽉 찬 송편처럼 너희도 속이 꽉 차야 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추석에 속이 꽉 찬 송편을 먹는 것은 핵국식으로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알맹이 가득 찬 거를 조상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네. 와, 진짜 그냥 그 음식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그럼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편, 이게 또 시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차이가 또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아까 노비들을 위해서 커다랗게 송편을 빚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명절 때 꼭 빠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도 또 빈대떡이 있어요. 빈대떡 맛있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녹두 빈대떡이 있잖아요. 근데 왜 빈대떡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네. 근데 저는 이제 음식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맨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라서 왜 빈대떡일까요? 뭔가...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바로 송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려드리면 송편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근데 빈대떡이요. 왜 빈대떡이었느냐라는 걸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납작하고 빈대떡 하면 생각나는 게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넓게 크잖아요. 그래서 빈대 모양을 닮았나? 그래서 빈대떡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떡은 고려시대 때에 보면 빈자병이라는 떡에서 유래한 거예요. 빈자병이 뭐냐면 귀빈할 때 빈자예요. 귀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던 병, 떡을 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신들이 오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했던 그 음식을 기록했던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녹두를 이렇게 동그랗게 숟갈 모양으로 한 스푼 숟가락으로 하나 떠서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팥이나 그다음에 밤이나 그거를 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피가루를 약간 넣고요. 거기에 잣도 하나 넣고 해서 덮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작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사신이 오거나 이러면 음식을 이렇게 고임상을 차려요. 이렇게 쌓잖아요. 하나 만들어서 계속 쌓는 거예요. 위로. 우리 회갑잔치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귀한 손님일수록 그 음식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음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잔치가 다 끝나면 나눠 먹는 음식이에요. 그 빈자병이었는데 그리고 녹두가 이제 소두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콩. 팥은 적소두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두를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빈대떡이 됐느냐? 말하다가 그 있잖아. 납작한 빈대 모양처럼 생긴 떡이라는 소리로 와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냐면 조선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해. 그래서 부잣집에서 거기에다 온갖 재료들을 넣고 녹두도 넣고 해가지고 붙여내는 거예요. 붙여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송편도 아까 노비 송편도 크게 빚는 이유가 그쵸, 떡을 크게 빚어서 알맹이를 꽉 차게 해서 배고픈 노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빈대떡의 빈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자들을 위한 빈대떡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송편도 그런 변화를 갖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송편은 어떻게 시대별로 좀 변화했는지를 또 말씀을 해보실까요? 자, 우리 송편 이러면 소나무 때문에 소나무 잎을 까니까 송편이다라고 알고 있죠? 솔잎, 근데 실제로 오래된 그 고조리서에 가장 오래된 조리서가 지금 현존하는 고조리서가 그 1450년경에 그 나온 바로 산가요록이라는 요리책이 있어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 만들려고 해서 세조 때 완성된 책인데요. 거기에는 송편이라는 용어보다 송기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기떡. 송기가 뭘까요? 송기떡. 이것도 뭐 대나무 잎이나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송기떡은 뭐냐면요. 소나무에 송진 아니면 소나무에 속가루로 만드는 떡을 말해요.
네. 그래서 그 떡을 찌면은 네. 지금처럼 하얀 게 아니고요. 송기가루를 넣어서 왜냐면 쌀도 귀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소나무의 속껍질을 긁어가지고 그걸로 가루를 내어서 섞어서 만들면 찰기가 지면서 또 쌀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떡의 색깔이 갈색에 짙은 갈색에서 검은빛이 나요. 그래서 송기떡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소나무를 이용한 떡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 소나무 네. 그 껍질을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떡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송편 네. 만들 때 네. 송편 잘 빚으시죠? 잘은 못해요. 아주 우리 미인이셔가지고 어머님이 떡을 잘 빚으셨을 것 같아요. 손재주는 없어서 그냥. 빚어는 보셨죠? 네, 그럼요. 많이 빚죠. 빚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저는 그 마무리를 이렇게 예쁘게 모양 내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만두도 그렇고 송편도 네. 그렇고 네. 이 손으로 하는 게 제가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있잖아요. 네. 꽃송편이니 이래서 송편을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빚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송편은 의미가 있어요. 왜 반달 모양이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생각했던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송편의 모양은 그 반달 모양이죠. 근데 뭐냐면 네. 왜 송편이 반달이었는지 신라와 백제와의 얽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백제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의자왕이 네. 꿈을 꾸었는데 거북이 등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라의 신라의 달은 그 반달이고 네. 그다음에 백제의 달은 보름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뭐냐면 그 점술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제는 달인이 기우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신라의 달은 반달이니 차오르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냐 신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송편을 네. 막 꽃 모양으로 막 만들고 이런 게 별로 안 좋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의미를 살면서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송편 만들 때 이렇게 주물주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원도는 손가락 2개를 꽉 눌러가지고 손자국이 나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반달 모양으로 빚는데 네. 그거 반달 모양 빚기 전에 모양 내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주물주물해서 하잖아요. 그때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터져. 그렇죠? 네, 네. 그게 네. 뭔지 아세요? 바람구멍을 안 만들어줘서 그래요. 바람구멍? 그러니까 이렇게 빚어서 동그랗게 했어. 거기다 소를 넣었어. 네. 이렇게 했어. 끝을 약간 덜 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꼭꼭 눌러주면서 옆으로 바람이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만들 때 그걸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바람구멍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빠져나가도록 해서 주물러주고 네. 그다음에 모양을 잡으면 우리 연 아나운서처럼 예쁜 따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할머니, 뭐 우리 친척분들, 뭐 또 우리 시어머님이랑도 같이 이제 송편 만들어 봤었는데 네. 그 팁은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 때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아는 척 하면서 또 가르쳐 주셔도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한쪽으로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람을 한쪽으로 구멍을 바람을 빼어줘야지 이게 터지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삶아내가지고 쪄서 내가지고 찬물에 한번 얼른 담그잖아요. 네네. 그 찬물을 오래 담가두면 그 송편이 다 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얼른 빼서 한 김을 식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 저 시집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큰 드럼통 있잖아요. 거기에 그 켜켜이 그 소나무 솔잎을 따서 네. 또 솔잎도 우리 토종으로 하셔야 돼요. 리기다 소나무로 하면은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 네, 다른 종으로 하면 네,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쪄서 켜켜이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쪄도 터지지 않고 네네. 하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이 송편을 상상하게 되면서 하나 지금 집어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고유의 음식들도 떡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래떡도 우리가 뭐 설날에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평소에도 또 먹기도 하는데 이 가래떡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떡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한자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래떡 같은 경우는 길게 가래처럼 가래처럼 길게 뽑아낸다 해서 가래떡이었다. 그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일구는 가래 모양을 닮아서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 그 길게 뽑아내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떡을 길게 어떻게 뽑아냈을까요? 쪘어. 1번은 우리가 아, 그런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기계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선 시루에다 쌀을 쪄내잖아요. 그렇죠. 쪄내잖아요. 그 쪄낸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빻죠. 치기도 하고 그렇죠? 찰떡 같은 게 저기도 이렇게 매를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먹기 좋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굴리는 거죠. 이렇게 길게 해서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절편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찹쌀떡하고 절편하고 다른 거 아시죠? 찹쌀떡이랑 절편,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거. 절편을 찹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맵쌀로 하는 건데 맵쌀로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낸 떡이잖아요. 우리가 찹쌀로 하는 건 인절미잖아요. 그렇죠. 인절미는 찹쌀로 해서 쳐가지고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판을 만들고 모양을 찍어가지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편이라고 하면은 맵쌀로 만든 떡이에요. 차이가 있군요. 근데 뭐냐 가래떡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쫀쫀하게 먹기 위해서 몇 번을 그렇게 해내겠죠. 그리고 가래떡을 뭐냐면 우리 설날에 보면 동전 모양으로 똥똥똥똥똥똥 썰어요. 동전이에요. 우리가 음식에 보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잡채에는 그 당면이 안 들어가거든요. 월가채라는 월가채요? 채소로 만드는 그 잡채가 있어요. 그럼 원래 저희가 지금 먹는 잡채는 당면이잖아요. 당면은요. 당나라면입니다. 그래서 당면이군요. 그럼요. 당근도 저기 나보 근이 무를 말하잖아요. 홍당무가 뭐냐면 붉은색의 당나라 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재밌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04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1800년대에 이렇게 북경에 사진으로 가면 스파게티면처럼 여보 이번에 북경에 가면 당면 좀 사오세요. 그럼 쫄깃쫄깃한 그 당면이 얼마나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이 이야 조선에다가 당면 공장 하나 만들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면 공장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전통 음식 한식 조리사 시험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잡채, 당면이 들어가는 잡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잡채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무언가 아시는 분들은 그걸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들은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라고 얘기하죠. 당면 때문에. 그런데 바로 월가채라는 당면이 안 들어가는 버섯과 채소를 넣어서 만드는 그 음식에도 보면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하얀 동전 모양의 뿌꾸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싸서 올려서 먹지요. 그러니까 가래떡을 그렇게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그 충북에 아주 유명한 가래떡이 있습니다. 충북에 아주 유명한 가래떡이요. 그것도 뭘까요? 옛날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새 떡볶이, 떡찜 같은 거 할 때 보면 갈비 이렇게 넣고 그 가래떡을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맵쌀을 쳐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펴. 그 안에다가 소고기하고 소를 이렇게 넣어. 그래서 그걸 김밥처럼 돌돌 말아요. 그래서 그걸 꼭꼭 눌러가지고 그걸 똥똥똥똥 썰어서 찜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떡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떡찜에 고조리서에 보면 그 원형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충북에는 남한강이 있죠. 남한강 사람들이 먹었던 아주 그 가래떡이 있어요. 만들기 쉬운 가래떡. 그 가래떡이 뭐냐면 바로 남한강 행장떡이라는 겁니다. 행장떡. 우리 아까 배고플 때 소나무가루 아까 저기 고려와 조선 초에 보면은 송기떡 얘기를 했었잖아요. 송편. 근데
그 가래떡을 만드는데 햅쌀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래떡 햅쌀로 만들어 보면 잘 굳잖아요. 그래서 느릅나무 가루, 유분피라고 하는데 네. 느릅나무의 껍질, 안 껍질을 가루를 내어가지고 네. 그거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릅나무가 찹쌀보다 굉장히 찰기가 져요. 그래서 코나무라고 해가지고 혈관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훑어준대요. 그래서 암에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그 유분피 그거 네. 뿌리를 끓여가지고 드시잖아요. 맞아요. 비염 있는 분들한테도 좋다고. 그래서 코나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네네네 염증을 이렇게 훑어준다고 해서. 근데 그게 충북에 느릅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거를 가루를 내어서 바로 가래떡, 맵쌀하고 섞어서 가래떡을 만드는 거예요. 색깔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 색깔이 달려지는데 핑크색부터 검은색까지 나거든요. 어머나. 네. 근데 이거예요. 네. 그 느릅나무 가루로만 떡을 찌면 어떻게 돼요? 너무 딱딱해. 그렇죠. 이 식감이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맵쌀하고 넣으면 이게 3일이 가도 굳지를 않아요, 떡이. 말캉말캉하게. 예, 그리고 뭐냐면 이 하늘재, 호남 사람들이 그 고갯길을 넘어와요. 네. 충주에 그 하늘 계림령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갯길을 넘어와서 미륵원지에서 자는 거예요. 옛날에 민박집이지 거기가. 그래서 자는 거야. 호텔에서 잤어. 그다음에 남한강에서 뗏목쟁이. 남한강 뗏목쟁이들이 유명했잖아요. 뗏목을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주로 들어가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갈 때 새벽에 출발할 때 허기가 지잖아요. 여정도 기니까. 예. 그런데 그 물에 그러니까 불지도 않고 그다음에 굳지도 않는 이 행장떡을 말 그대로 어디를 떠날 때 이 개나리 보찜에다가 넣고 가는 떡이에요. 간단하게 또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남한강 사람들의 충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떡. 대표적인 가래떡이 바로 남한강 행장떡입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음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격가지로 언급이 되는 그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오늘 시간이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추석이면 또 이제 음식들이 풍성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관장님이 이제 음식을 뭐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추석 음식과 관련돼서 뭐 재밌는 뭐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어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엿 고는 시간, 엿을 있잖아요. 네. 밤새,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걸 아니고 외숙모가 그러니까 큰 언니처럼 외숙모하고 지냈는데 네. 자란 곳이 조금 휴전선 마을이에요, 저는. 예, 그런데 그 외숙모가 저 어렸을 때 시집을 왔는데 네. 서울 분이셨어요. 근데 아궁이에 부를 때는 외가가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네. 근데 그 외숙모가 엿기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엿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그 어리니까 외숙모가 좋으니까 그 아궁이에 갈 때마다 저는 가는 거예요. 그 외숙모 잠을 한 잠도 못 자면서 네. 그 서울 아가씨가 시집 와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그리고 그 엿을 나중에 이렇게 잘라내서 콩가루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근데 그건 단게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그 엿기름 그리고 생강즙을 내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어찌나 맛있었던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술이에요. 술. 그때는 저희는 농주라고 불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밥을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누룽지나 아니면 그 쌀 말린 거를 그 밥진 걸 말린 거를 그 빚은 걸 갖고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 농주에는 어떤 맛이 나냐면 그 지푸라기 약간 썩은 맛 같은 거. 지푸라기 썩은 맛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콤콤하면서 약간 그 쌉쌀함, 그러니까 누룩내가 많이 나는 거였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바로 이 충북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 학교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명절 때나 이럴 때 교수님이나 그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할 때 뭐냐면 집에서 만든 농주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농주가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김정희는 농주를 집에서 만들어서 빚은 농주를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 농주 언제 가져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농주 꼭 빚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농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가 유적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나 그 술이 먹고 싶은데 한 병 먹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물했던 지금 나오는 전통주 말고 네가 학창 시절에 빚어서 가지고 왔던 그 농주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을 거예요. 네, 뭐냐면 네. 이제는 이제 이 지금 전통주 빚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은 개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져 있는 그 지푸라기 썩은 향이 나는 그 콤콤한 무언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농주가 누룩내 많이 났던 네. 그 술이 그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추석 음식 하면 그 농주하고 엿이 네. 근데 진짜 그 농주는 뭐 어디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가 없고 또 그 친구분은 또 거기에 이제 추억이 담겼으니까 또 그리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아까도 이제 송편 만드는 그런 팁들을 알려주셨는데 추석 음식 사실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좀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이게 맛있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다 알려주실 수는 없더라도 뭐 조금의 팁을 좀 알려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요, 음식 잘하는 거 보면 요새 그 유튜버들이나 그 음식에 대한 막 요새는 왜 막 이렇게 야생에서 막 이만큼 싸놓고 막 이렇게 먹고 있으면 막 뭐 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좋아요 붙이고 하잖아요. 네, 먹방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고 어떤 정형화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재료, 새로운 재료, 뭐 특별한 재료를 쓰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음식들을 좀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차라리 사다 먹어라. 만들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요즘엔 뭐 사 먹는 것들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만드는 것도 그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건데 제가 명절 음식의 가장 핵심은 밑간이에요. 밑간. 네, 밑간을 그러니까 고기 음식에도 저희 보면 소고기국을 끓이면 그냥 무 넣고 그냥 국에 간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고기에도 밑간을 해야 해요. 근데 그 밑간을 할 때 어떻게 간을 하냐, 간장으로 넣을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누룩소금을 써요. 누룩소금이요? 누룩소금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소금은 염도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염도를 낮추면서 맛은 좀 향상시켜주는 일종의 소스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쌀누룩을 팔아요. 그러니까 쌀 자체를 발효를 시킨 누룩으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 쌀 누룩이 돈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걸 사다가 그거하고 소금의 양을 같게 하세요. 그리고 물은 3배. 물은 3배. 그래서 그거를 잘 저어요. 그래서 통에 담아놓고 일주일간은 계속 저어야 돼. 안 그러면 물하고 쌀누룩하고 소금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저어줘요. 그럼 그게 점점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통에 넣어서? 한 25도 정도 실온에다 두면 그럼 거기에 그 누룩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소금을. 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액이 되는데 요거는 음식의 색깔도 곱게 해주면서 미역국을 뽀얗게 해주기도 하고 갈비찜도 이렇게 그 전분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적게 들어가면서 음식을 깔끔하게 해주죠. 그 밑간을 할 때 바로 이 누룩소금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이게 이제 간이 되면서 또 이제 시각적인 것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 그 전통 간장 있잖아요. 청장, 중장, 진장이 있는데 1년 정도 된 게 청장이잖아요. 맑은 장. 이거 염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발효가 덜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2, 3년 된 걸 중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물 같은 거 묻힐 때 그다음에 찜은 약간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슈퍼에서 파는 그 간장보다 직접 따는 것 중에서 3년에서 한 5년 된 간장을 쓰면 약간의 이 당분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요리들이 그동안 왜 그 형편 없었는지 지금 깨닫게 되는데 형편 없는 게 아니라 그 있어요. 마늘을 많이 쓰면 음식이 맛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마늘을 쓰지 말아야 될 음식과 마늘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마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많이 먹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쵸 마늘은 정말 건강에 좋아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마늘을 써야 할 것과 적게 써야 할 것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기본 양념에 대한 생각들을 좀 유념해서 음식을 쓰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이제 깊은 맛 이런 게
게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음식을 하면서 깊은 맛이 없으니까 네. 왜 이렇게 내가 한 음식은 정성을 들여도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 같을까 했는데 다 이제 간장, 소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관련된 저서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최근에 또 발간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아까 드렸죠. 이게 그 충북의 그러니까 청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이 있냐면 청주 그 읍성 큰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스토리북을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제게 좀 기회가 와서 썼는데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청주 읍성이 고려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문헌상으로 보면 그 고려 때부터 존재했던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청주를 중심지에 있었던 읍성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유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나온 우물이나 유물들, 그릇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의 옷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음식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읍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려시대 때의 사람들의 이야기, 임진왜란 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이 있었을 때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그 현감으로, 연풍 현감으로 왔을 때 청주 읍성 안에 그 풍류놀이를 했던 기록을 이번에 처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놀이를 했고요. 어떤 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악기를 연주했어요. 라는 걸 그냥 쓴 게 아니라 문헌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 특별한 음식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임진왜란 때 이 청주읍성이 중요한 게 그 최초의 그 승전보를 알린 그 전쟁 소식이었다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임진왜란 때 유행했던 술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술이 뭐냐면 거긴 난중일기,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책인 난중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쇠미록이라든지 초간일기, 미함일기 이런 문헌에 많이 남아 있는데 바로 추로주라는 술이었어요. 추로주. 가을 이슬 술이죠. 어머나. 그러니까 가을 이슬처럼 맑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술이었겠어요? 소주가 분명하고. 근데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가 관연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봄에 보면 꽃놀이 가잖아요. 여름이 지나면서 바로 연꽃을 보러 가는 선비들의 풍류놀이예요. 근데 연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대롱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잎 그 가운데 구멍을 딱 내서 그 술을 거기다 딱 흘리는 거예요. 그럼 대롱으로 그 소리가 나오죠. 그렇게 마셨던 술이 추로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날 국수를 먹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임진왜란 때 기록에 모두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도 이번에 제가 찾았는데 노래 저기는 모르겠고 백성들이 전쟁이 났는데 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성을 높이 쌓는다고 나라를 지키는 거냐?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백성이 성이고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으쌰으쌰했던 유행가. 그리고 또 그때 뭐냐면 여자들이 막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끌려가니까 누군가에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끌려가면서 어느 마을, 어느 아무개가 지금 저기 오랑캐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막 이랬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복을 했지만 그 수복의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읍성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음식 이야기와 출토된 유물 이야기로 좀 풀어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좀 많이 읽어봐 주십시오. 청주 읍성의 어떤 하루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데요. 진지박물관 또 뭐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요, 그 음식 이야기의 레시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통해서 그 역사 문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그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곧 준비하고 있는 게 여기가 고려의 직지마을이 있잖아요. 온천동에. 그래서 이번에 천년의 이야기를 담은 구름을 레서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스토리 워크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의 음식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운천동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레시피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저희가 시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박나박 썰어요. 그럼 영어로 스퀘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박나박이라는 용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금을 5g 넣어요가 아니라 한 꼬집을 넣어요. 그러면 그 한 꼬집이 어떤 양인지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음식 용어들을 그 직지라는 그 음식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이런 일을 쭉 해나가려고 하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역사, 문화 이야기 전파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희 진지박물관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전통 음식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